2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피의자로 기소되는 건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입니다. 말 그대로 사법부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등을 먼저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법대 및 피고인석의 검찰과 판사의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강제징용 손배소송 등 재판을 거래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판사 블랙리스트 등 비판적 법관 탄압, 판사 비리 축소 은폐 등 부당한 조직보호,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모두 47개에 이릅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 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총력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 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차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 행정처장도 오늘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해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33개의 범죄 혐의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8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의 정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전 현직 법관 100여 명에 대해서도 기소 대상을 줄여 이달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대법 윤리 규정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사인 재수 씨가 수임한 사건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인데요.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소송입니다. 근데 네. 이게 작년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렸는데요. 네. 이 피고 신일철 죽음은 김앤장이 대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앤장 사무실의 변호사가 바로 김선수 대법관의 재수 씨였는데요. 네. 근데 이 김선수 대법관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제척 규정 이런 뭐 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모양이네요. 네, 민사소송법에 제척 규정이 있는데 이 네. 제척 규정에는 몇 가지 제척 사유 중에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네. 또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를 네. 된 때에 이제 제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자기의 친족이 있다는 네.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서요.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네. 우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3년경에 네. 권고의견 8호라는 것을 만들어서 냅니다. 근데 네. 이 권고의견 8호에 의하면 법관의 배우자나 이촌인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윤리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김선수 대법관은 어떻게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근데? 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네.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권고의견 8호의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해당 규정이 권고안이다 보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권고안이다 보니까 강제적인 효력은 없는데 네. 여하튼 이 권고안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것의 완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는 사실은 대법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기는 합니다. 네. 대법원의 경우에는 부도 적고 전원합의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특히 뭐 대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의 소속으로 네. 누가 있거나 이런 경우 전부 제척하거나 다 빠지게 되면 부가 구성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법원 입장이 그런 모양인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가 그럼 김선수 대법관에만 국한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떤가요? 네, 뭐 예전에는 네. 법조인의 수도 적고 뭐 친인척 관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김선수 대법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대법원의 경우에도 이제 노정희 대법관, 네. 그다음에 또 그 조희대 대법관, 네. 김재영 대법관 같은 분들의 경우에 이런 그 가족 관계나 친인척 관계가 대형 로펌들에 전부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고한 8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이런 몇 개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사건을 전부 못하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법원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뭐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이해 충돌의 문제와 예. 관련된 것 또는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빠지라고 하는 문제 이런 네. 것은 예외를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이 경우엔 되고 이 경우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유가 있으면 뭐 구체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 김선수 대법관 같은 분이 전범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네. 들어와도 상관없고 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판단을 원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전만 해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라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어떤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네, 하거나 네. 이럴 거라는 생각들을 별로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신뢰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신뢰를 사실은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네, 대법관들이 스스로 깨뜨리시고 그런 점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대법원장의 개인 판단에 맡기거나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네.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신뢰 회복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이것을 그리고 법제화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적으로도 공정한 것은 물론이고 외형적으로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토론회 뭐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이른바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른바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였는데요. 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주최로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그리고 특별기화 제1호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연대 세브란스병원 인유아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네. 특별기화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뭐 귀화도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이네요. 뭐 특별귀화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적법 제5조부터 7조는 일반기화, 간이기화, 그리고 특별기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별기화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문화 등지에서 네.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특별기화를 초점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현행 뭐 특별귀화제도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특별기화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지난 8년간 특별기화한 외국인은 모두 138명으로 네. 연간 17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 수를 생각을 하면 이 17명이 너무 적다. 그래서 특별기화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네. 내용의 주장입니다. 네. 뭐 활성화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관련해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STEM으로 불리는 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 네. 공학, 수학을 전공한 이제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네. 최대 30개월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본인과 회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네. 취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와 영국, 호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다른 제안들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또 복수 국적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요. 네. 이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반대의 경우 이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복수로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미국처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의 국적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됐고, 네. 그리고 국적 유보 제도의 도입, 국적 이탈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국적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아무튼 외국인이든 해외 동포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가압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파업을 이유로 한 손배 소송과 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이종희 KEC 금속노조 지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중견반도체 제조회사 KEC 한 직원이 설을 앞두고 받은 상여금 명세서입니다. 지급 총액은 163만 5,420원. 그런데 KEC 채권 가압류라는 명목으로 135만 8,470원을 떼갔습니다. 결국 실제 손해진 돈은 26만 6,320원. 말 그대로 주는 신용만 하고 도로 뺏는 형국입니다. 30억이라는 손배 가압류로 그걸 3년간 이렇게 좀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 조합원 절반이 지금 손배 가압류가 되고 있고요. 거액의 손배 가압류를 걸어놓고 월급에서 공제해 가는데 한계가 있으니 회사가 월급과 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나눠 지급하고 양쪽 모두에서 돈을 떼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이종희 지회장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150만 원 최저 생계비 빼고는 지금 모든 금액을 회사가 이제 급여에서 압류를 하고 있고 더 이상 뭐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고 빌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고통에서 계속 뭐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어떻게 대출을 땡겨도 한도가 있는 거고. 사건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 전 그 실체가 드러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문건처럼 KEC에서도 인력 구조 조정 로드맵이라는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됩니다. 노조원 성향 파악, 노노 갈등 유발, 노조 탈퇴 유도 등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문건과 판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조 파괴 그때 여러 가지 뭐 쌍용차나 뭐 다른 데 드러났다시피 2010년에 그런 노조 파괴에 대한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경북 지방에서는 이제 발리에오라는 사업장이 먼저 노조 파괴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저희 KC가 타격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노조는 파업을 벌였지만 회사 측은 용역을 투입해 기숙사에서 잠자던 여직원들을 다 끌어내 파업을 해산하고 사업장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6월 30일 날 이제 새벽에 용역 깡패 600명을 투입해서 여성들 이제 기숙사에 자고 있는 여성들을 이제 그러니까 공장 밖으로 끌어내면서 저희들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했고 그때 사측을 민낯을 봤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사측은 이번엔 거액의 손배소송과 가압류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종희 지회장의 말을 빌리면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애기가 뭐 까자나 뭐 이런 거를 뭐 사소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큰 게 아니고 작은 건데 이런 거 하나도 말하면 제대로 아빠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다음에 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리고 이런 가압류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극도로 피폐하게 하고 회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는 것이 이종희 지회장의 말입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크거든요. 정신적으로 손배가압류가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의 회유나 협박으로 이런 회유와 협박으로 좀 손배가압류 빼줄게 뭐 나가라 이런. KEC 노조는 현재 사측을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이게 사건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사측한테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측한테 이게 부당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내도 저희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10년째 계속되는 사측과의 지난한 싸움. 가압류에 걸리지 않는 노조원들이 십시일반 월급에서 돈을 떼어주며 힘을 보태주고 있는 가운데 이종희 지회장은 제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씩 되풀이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한 달에 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선배 아닌 사람도 그 돈을 같이 내면서 사측의 이런 부당함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제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성폭력과 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한국 체대에 대해 오늘부터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부터 용의자 체포 시 국내 미란다 원칙이 없던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가 모두 3,6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범죄 재범 방지 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단을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법무부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1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